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당선 이후 처음으로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났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국회 당대표 회의실로 찾아가서 만나게 됐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총리님, 우리 총리님이라고 바로 나오네요. 너무너무 바쁘시고 챙길 국정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서 축하해 주시러 오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쁩니다. 우리 김민석 총리님은 어찌하다 보니 제가 이재명 대표 체제 1기 수석 최고였고 또 그 자리를 또 이재명 대표 집행부 2기 수석 최고위원으로 활동하시고 그리고 또 너무나 또 중요한 국무총리로 이렇게 가셨는데 정치를 오래전에 젊은 시절에 그 꽃다운 청춘 때부터 아마 생애 거의 대부분을 정치 활동을 하셨는데 그만큼 경험도 많고 경륜도 많이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지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대적 소명으로 가져가야 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큰 성과를 내시리라고 봅니다. 또 정치를 오래 하셨고 또 경험도 많으시다 보니까 국무총리로서 각 부처의 업무도 아마 빠르게 다 파악을 하셨으리라 보고 또 행정부의 일원이지만 실제로 총리께서 판단하실 영역은 또 정치적인 판단과 선택의 영역, 정무적인 그런 능력이 필요할진데 아마 그 부분에서는 둘째가람 서로 할 만큼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특히 뭐 이재명 대통령하고 뭐 저나 우리 김민석 총리님이나 개인적으로도 많이 만나서 이재명 대통령의 속 마음, 국정 철학 이런 부분도 아마 제일 많이 파악하고 계시리라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두 분 사이에서 말하지 않아도 이심 김심으로 아마 잘해 나가시리라 봅니다. 저 또한 이심 정심으로 대통령과 굳이 대화하지 않아도 당에서 알아서 할 일은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헤아려서 잘 하겠습니다. 당정대 원팀 항상 강조하는데 우리 김민석 총리하고는 저하고는 제가 최고위원 할 때도 그때 전화를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내주시고 저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르침도 좀 주시고 그래서 제가 최고위원 할 때도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총리와 당대표이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주도 한잔 하면서 사적인 대화도 좀 많이 했으면 또 그것이 공적인 일을 하는데도 윤활유 역할도 많이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김민석 총리가 성공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는 길이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는 그 뒷받침을 김민석 총리께서 잘 해주시리라 믿고 저는 당대표로서 저에게 주어진 수임을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정대가 한 몸처럼 원팀으로 움직이려면 자주 만나고 또 자주 필요하면 전화도 하고 그렇게 해서 수시로 그렇게 필요할 때마다 연락하고 의견 주의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총리님도 그렇게 하시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제가 먼저 전화할 테니까 전화 좀 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정청래 신임 당대표께서 이심 정심, 이심 킹심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 뭐 이정김 동심이죠. 뭐 그 국민주권 시대를 이끌어가는 국민주권 정부의 동력이 민주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민주당이라는 당원주권 정당을 당원주권의 기치를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또 강하게 이렇게 들고 오신 우리 정청래 당대표님께서 이 당을 맡게 되신 것은 어찌 보면은 굉장히 운명적인 필연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당에 있으면서는 굉장히 원칙적인 당원주권론자여서 우리 정청래 대표님과 생각의 결이 같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우리 정청래 대표님을 볼 때 늘 저희가 서로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했지만 어렵게 억울하게 부당하게 이렇게 당에서 어려운 입장에 처하셨을 때도 선당후사의 원칙으로 헌신하신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오래 남아 있어서 그때 제가 정치를 안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도 안 시켰는데 저 혼자 막 분개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 정청래 대표님께서 당의 대표로서 당을 맡아서 당원 주권의 이 새로운 길을 꼭 펼쳐가시고 또 그것을 잘하실 것으로 믿고 기대하고 응원을 해왔었는데 오늘 그렇게 당 대표가 되신 모습을 보니까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이 크고 또 응원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셨지만은 아시다시피 이번 내각에는 당 출신, 당에 여전히 속해 있는 그런 장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 민주당이야말로 이 국민주권 정부를 만든 요람이자 또 국민주권의 저수지라는 것을 잊지 않고 마음에 늘 새기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기대가 있다면은 이제 당원 주권 2기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라는 정체성 위에서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선진 국형 정당으로 정책도 더 깊어지고 현대화되고 또 문화적인 품격을 가진 정당이 되고 세계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그런 K민주주의의 구현체로서의 정당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자마자 우리 대표님께서 연말에 있을 당원 콘서트 구상을 딱 말씀 주셔서 야, 그거 너무 근사하겠다 하는 기대가 아주 만방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당은 내란 극복을 선도해 가실 것이고 또 정부는 정책의 효율성을 기하면서 위기를 극복해 갈 것입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그 첫 일성으로 개혁을 폭풍처럼 속도감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 주셨는데 국민이 바라는 개혁을 한편으로는 속도감 있게 또 한편으로는 정밀하게 잘 되도록 저희가 호흡을 잘 맞춰가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이번에 옆에 비서실장님, 정무실장님, 대변인, 또 사무총장님, 정책위장님 다 저희가 이렇게 들으면서 어쩜 그렇게 대통령님이나 또는 저나 또 이렇게 지금 당에 있다가 간 분들이 다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분들을 다 쫙 같이 함께 포진하셨을까 해서 다시 한번 축하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고 크게 기대를 하면서 저희들이 잘 의논하고 맞춰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 대표로서 국무총리와의 첫 만남의 자리였는데요. 서로의 인연을 떠올리면서 덕담을 주고받았고요. 또 당정대 원팀을 다시 한번 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오후에는 진보 성향 야 4당 당대표들을 또 예방할 예정인데요. 추가로 소식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내일 김건희 여사를 처음으로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합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내일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오승훈 기자, 먼저 김건희 여사가 내일 몇 시에 소환되는 겁니까? 네, 김건희 여사는 내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민중기 특별검사팀으로 출석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검찰 수사선상에 여러 번 오르기는 했지만 수사기관에 불려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조사하기는 했지만 검찰 청사가 아닌 방문 조사를 했습니다. 당시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이 거셌고 특검은 이런 점을 고려해 수사 초기부터 공개 소환 방침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김 여사 측은 역시 특검의 소환 요구에 따르겠다고 밝힌 만큼 내일 특검에 출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출석 동선도 미리 점검하며 소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김 여사를 내일 누가 조사할지는 정해졌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내일 특검팀 내부에서 누가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특검팀 내부적으로는 조율을 마쳤을 텐데 오늘 오후 특검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알려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수사팀을 구성하면서 김 여사가 받고 있는 의혹을 맡을 팀을 세분화해 구성했습니다. 그런 만큼 각 팀을 이끌고 있는 특검보가 돌아가면서 조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조사의 효율성을 위해 한 특검보가 집중해서 신문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내일은 주로 어떤 부분을 조사받게 되나요? 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 측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면서 대략 3가지 혐의를 적시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명시된 여러 혐의 가운데 우선 이 부분을 먼저 조사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만 해도 조사할 내용이 상당한 만큼 특검은 김건희 여사를 여러 차례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김건희 여사 측은 김 여사의 건강이 상당히 악화했다면서 혐의별로 짧게 여러 차례 조사받겠다고 주장했지만 특검은 조사 일정과 방식은 특검이 정하는 것이라면서 일축했습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특검이 오늘 내일 중으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또는 내일 중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선임서가 접수됐다면서 변호인과 소환조사 일정과 방식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우의 수는 2-3가지 정도로 보이는데요.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의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이 이번에도 소환에 따르지 않을 경우 특검은 다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은 오늘 7일까지인데요. 오늘과 내일은 아니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럴 경우 오는 7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거나 유효기간 연장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물리력 사용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 조작 주포인 이정필 씨로부터 8천여만 원을 받고 재판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고 말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이 서부지법 폭동에 연관된 의혹과 관련해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시위대가 법원 청사에 난입하도록 교사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경찰은 오늘 새벽 6시 반쯤부터 서울 성북구에 있는 사랑제일교회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건데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지난 1월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 관련 의혹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법원 난동 사태 당시 시위대가 서부지법 청사로 난입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1월 집회 현장에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를 막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 전 목사는 시위대를 부추겨 집단 난동을 일으켰다는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고발인 11명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고 전 목사의 과거 발언을 분석해왔는데 특히 서부지법 폭동 피의자들의 신문조서 일부를 들여다보며 전 목사 발언과의 연관성을 따져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전 목사에게 내란 선전이나 선동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압수수색을 마치는 대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전 목사를 소환할지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경찰이 6개월 넘게 아무런 조사도 없다가 뜬금없이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어처구니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서부지법 사태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월 19일 새벽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시위대가 청사에 난입해 기물을 부수는 등 폭력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법원 내부에 들어와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책임전도사 윤모 씨가 얼마 전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폭동 사태 관련 피고인 다수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국회에서는 현재 민주당이 주도하는 방송 3법 가운데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요. 이어지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쟁점 법안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김은건 기자, 현재 본회의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도 본회의장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토론과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어제 오후 4시쯤 시작된 지 20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모두 여야 의원 4명이 토론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법이 통과될 경우 방송국이 현 정권의 우호적인 세력에 장악되고 자율적인 운영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안이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개혁 법안이라면서 찬성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요. 특히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강도 높은 공세를 이어가자 여당 의원석에서 비방하지 말라는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3분 만에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는데요. 제적 의원 180명 이상이 동의하면 24시간 이후에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처리에 나설 수 있습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오늘 종료되기 때문에 방송 3법 가운데 남은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 등 다른 쟁점 법안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민주당은 주요 쟁점 법안을 8월 국회에서 모두 처리할 계획이죠? 네, 민주당은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오후 4시 이후에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방송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 3법 등 민생 회복과 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국민의힘의 회방으로 일괄 처리가 무산됐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본회의를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는데요. 김 원내대표의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리당략에 눈이 멀어 민생과 개혁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을 무겁게 져야 할 것입니다. 정청래 대표도 오늘 오전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났는데요. 개혁 법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정 대표는 또 김민석 총리 접견에 이어서 진보 성향 4개 야당 대표도 예방하는데요. 국민의힘은 예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네, 일단 법적으로 보장된 필리버스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반대 여론을 확산하는 데 주력하면서 후속 법적 대응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법을 비롯한 방송 3법은 방송장악 3법이라면서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특히 이 법안들이 공영방송을 민주당 정권의 기관방송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송 위원장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방송장악 3법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 볼 것입니다. 조만간 같은 방식으로
지금은 빠져있지만 종편 방송을 장악할 것이고 네, 송 위원장은 이어서 방송 3법이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끝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위헌 법률 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서 저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개최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남은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역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건희입니다. 지난 금요일 폭락 충격에서 벗어난 우리 증시가 뉴욕 증시 상승 바람을 타고 반등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 코스피는 3,200선을, 코스닥은 800선을 탈환했지만 그 이후로 상승세가 누그러지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증시 소식 알아봅니다. 류현웅 기자, 지금 코스피 얼마나 올라왔습니까? 현재는 3,180선에 내려와 있습니다. 코스피는 1% 오른 채 출발해 한때 2% 가까이 오르며 3,200선을 탈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이틀 연속 동반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어제 순매수를 했던 개인은 순매도로 돌아서 차익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상승 중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한 덕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모두 상승세입니다. 코스닥도 1% 오른 790선에서 출발해 상승폭이 2% 이상 커지며 800선을 탈환했습니다. 그러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상승폭이 줄면서 현재는 790선에 내려와 있습니다. 시장에선 뉴욕 증시가 다음 달 정책금리 인하 기대감에 상승한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와 나스닥, S&P 500 등 3대 지수가 모두 그동안 하락세에서 벗어나 1% 이상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음 달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이 94% 이상 높아지면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반등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하락도 외국인 순매수의 호재가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1,400원대를 넘었던 환율이 이틀 연속 1,38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2원 내린 1,384원으로 출발해 1,387원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정책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달 연속 2%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공식품은 4.1% 올랐고 수박은 21%, 고등어는 12.6%가 상승하는 등 특정 품목의 물가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인석 기자, 지난달 소비자 물가 소식 전해주시죠. 네, 통계청이 지난달 소비자 물가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1% 올라 6월 2.2%에 이어 두 달째 2%대 초반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올해 1월부터 2%대를 기록하다 지난 5월 1.9%로 떨어졌으나 6월부터는 두 달 연속 다시 2%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 물가는 출고가 인상 영향 등으로 4.1% 올랐습니다. 전달의 4.6%보다 축소됐지만 4%대의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을 0.35%포인트 끌어올렸습니다. 빵이 6.4%, 커피 15.9%, 햄과 베이컨은 7.1%가 각각 상승했습니다. 수산물은 7.3% 올라 상승폭이 컸습니다. 고등어는 12.6% 올라 두 달째 두 자릿수 상승률이 이어졌습니다. 농산물은 기저효과 영향으로 0.1% 하락했지만 일부 품목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출하가 적은데 수요가 많은 수박은 20.7% 상승했습니다. 반면 사과는 1년 전보다 11%, 배는 37%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신청이 시작된 소비 쿠폰 영향도 물가에 반영되는 흐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산 쇠고기 물가는 4.9% 뛰어 전달보다 상승폭이 커졌고 외식 소고기 물가도 1.6% 올랐습니다. 월세와 전세 물가는 각각 1.1%, 0.5% 올랐는데 627 대출 규제 영향으로 전체 매물이 줄면서 전세값에 다소 영향을 준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했습니다.
석유류는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1.0% 떨어져 한 달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공공서비스 물가는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오른 영향으로 1.4% 상승했습니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 물가에 가까운 생활 물가 지수 상승률은 전달과 같은 2.5%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찜통더위가 맹위를 떨치겠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전국에 다시 비가 오겠는데요. 시간당 최대 70mm의 극한호우가 예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진두 기자, 폭우와 폭염이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도 무척 더운 날씨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비가 그친 뒤부터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서 대구 군위와 경산, 부산 등에 내려졌던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한 단계 강화됐습니다. 또 인천과 울산, 경기 북부 등에도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고 서울 등 내륙 대부분 지방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청주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아져 체감더위는 더 심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온열 질환에 유의해야 합니다. 무더위 속에 대기가 불안정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최대 60에서 80mm의 호우성 소나기가 예보돼 비 피해가 이미 발생한 지역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폭염에 이어 내일은 또 호우가 예고됐죠? 그렇습니다. 폭염과 폭우, 다시 폭우가 이어지는 이런 날씨가 변덕스러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자정 이후에 중북부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는 시기는 내일 출근길 무렵인데요. 수도권과 강원도는 낮까지 시간당 30에서 50mm, 많은 곳은 시간당 7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극한호우 기준이 시간당 72mm 이상이니까 극한호우 수준의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충청 지방에도 오후 늦게부터 밤까지 시간당 7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고 남부 지방에는 저녁부터 내일 새벽까지 시간당 최대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지난번 비가 남부에 집중됐다면 이번 비는 서울 등 중부지방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피해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진우입니다. 기후변화로 극한 기상현상이 연쇄 발생하면서 올해 폭염과 호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년 연속 동시에 가동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5일부터 가동 중인 폭염중대본에 이어 3일 호우중대본이 추가 가동되면서 두 중대본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폭염과 호우중대본이 중첩해 운영된 사례는 2019년 폭염중대본이 처음 가동된 이후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바다의 수증기 증발량이 많아져 폭우가 잦아지고 이로 인해 고기압이 강화돼 폭염 역시 심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제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시설물 피해가 100여 건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5시 기준 도로 침수 등 공공시설 70건, 건물 침수 등 사유시설 88건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또 인명피해는 없는 거로 파악됐지만 전남 무안에서 급류에 휩쓸려 숨진 50대 남성의 경우 여전히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인지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9개 시도에서 2,100여 세대 3천여 명이 일시 대피했고 대부분 귀가했지만 70여 명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둔치주차장 56개소와 하천변 51개 구역, 소규모 교량 36개소, 하상도로 35개소 등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 광명시에 있는 포스코 ENC 시공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노동자가 감전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잇따른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국민 사과를 간 지 엿새 만에 또 사고가 난 건데 경찰은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 감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현정 기자. 네, 경기 광명시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도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곳 고속도로 연장 공사장에서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깊게 파놓은 현장에서는 철근과 콘크리트가 보이고 최근 폭우로 물도 고여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곳은 노동자들이 모두 철수하고 출입은 통제됐습니다. 2시간쯤 전부터 경기 광명경찰서와 경기 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 고용노동부 등이 잇따라 도착해 현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사고는 어쩌다가 난 겁니까? 네, 어제 낮 1시 반쯤 이곳 광명시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노동자가 감전사고를 당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지만 의식은 되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노동자는 공사장에서 양수기로 물을 빼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향후 수사를 바탕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함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인데요. 고용노동부도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를 시작한 가운데 전국 포스코 ENC 공사 현장에 대한 불시 감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포스코 ENC 시공 현장에서는 과거에도 산업재해 사고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국토교통부가 발주하고 포스코 ENC가 시공을 맡은 고속도로 연장 공사장입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포스코 ENC 시공 현장에서 4번이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업재해가 반복된다는 비판이 커지자 정의민 대표이사는 지난달 29일 대국민 사과에 나섰는데요. 모든 현장에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작업을 무기한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시 공사를 시작한 당일에 또 사고가 난 겁니다. 네, 이렇게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았나요? 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관계 당국이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도 산업재해 전담수사팀을 전국 시도청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에 산재나 중대재해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계를 설치하고 전국 시도청 형사기동대에는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다는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와도 긴밀한 수사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다시 노동 현장에서 사고가 반복되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광명시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충남 홍성군 광천읍에 있는 김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큰 불이 화재 발생 5시간여 만에 잡혔습니다. 많은 연기가 발생하면서 소방당국은 한때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진화 작업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김기수 기자, 큰 불이 잡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5시간 만인 오전 9시 29분 큰 불길을 잡으면서 소진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잔불 정리에 나선 상태입니다. 충남 홍성군 광천읍 옹암리에 있는 김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은 오늘 새벽 4시 16분입니다. 공장 건물에서 하늘 위로 검은 연기가 계속해서 피어올랐고 공장 벽면에는 새빨간 불길이 치솟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연기가 나오면서 소방당국은 새벽 6시 17분 관할 소방서 인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헬기를 포함해 장비 50여 대와 인력 150여 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공장은 조업 중이 아니었고 공장 내부에 설치된 화재 감지기가 불을 인지하고 관할 소방서에 자동으로 신고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조업 중이 아니었던 만큼 대피인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도 덧붙였습니다. 화재 초기 검은 연기가 발생하면서 홍성군은 공장 주변 도로를 우회하고 인근 주민들은 유독가스 등 안전에 유의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3개 동 가운데 2개 동이 불에 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잔불 정리를 완료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야 원내대표가 법안 개정에 대한 관련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방송장악 3법은 사실상 공영방송 소멸법이라 할 만합니다.
공영방송을 없애고 민주당 정권의 기관 방송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읽힙니다. 방송장악 3법은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 볼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국민의힘은 위헌법률 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가용수단을 동원해서 저지투쟁에 나서겠습니다. 국회는 어제 방송 정상화 3법과 노란봉투법,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회방으로 일괄 처리가 무산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개정안이 상정되자마자 필리버스터로 본회의를 마비시켰습니다. 지금 이 시각에도 아무 말 대잔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겠습니다. 네, 자 방송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부터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현재 국회를 보면 그 민주당의 노정면 의원이 지금 5시간 넘게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오후에 필리버스터 종료시키고 법안 무조건 강행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방송법은 정청래 당대표가 취임을 하면서 3대 개혁은 전광석화처럼 하겠다라고 한 것 3가지 개혁 중에 하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야말로 전광석화처럼 빨리 해서 논란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왜냐하면 이 3가지 사실은 개혁은요. 여야 간에 굉장히 논란과 논쟁이 뜨겁고 갈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근데 이것이 길게 가게 되면 그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모든 이슈가 그리고 관심 이쪽으로 빨려오지 않겠습니까?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너무 소모적인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하루가 지나면 또 바로 민주당이 처리를 할 계획이기 때문에 그냥 하루 정도 지연시키는 역할밖에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인식 자체가 소수파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좀 전에 그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이 회방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는 필리버스터, 좀 더 법적으로 얘기하면은 국회법 106조 2에 정해진 무제한 토론, 그와 같은 그 국회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걸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이 회방한다라고 하는 그 인식 자체가 저는 매우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른바 그 의사 진행 방해 발언 내지 필리버스터로 가장 유명한 인물이 누굽니까? 1960년대에 5시간 19분 동안 정말 아무런 스크립트도 없이 얘기했던 김대중 전 국회의원, 전 대통령이 이 부분으로서 기록을 세워서 그 기록이 한참 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그 소수파들의 어떤 본인들의 어떤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 그리고 가장 유력한 수단이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것이 바로 필리버스터입니다. 그러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보장되는 권한을 행사를 하는 것을 그거를 회방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인식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물론 그에 대해서 그 본인들도 그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키는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필리버스터로서 그 법원이 있는 무제한 토론 자체를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회방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소모적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결국 다수당으로서의 어떤 권력과 그 힘을 지나치게 힘을 쓰는 것이다. 결국 그런 식으로 어떤 법적으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권한은 스스로 자제할 때 오히려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어제 그 예상된 거는 노란봉투법을 먼저 상정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 어제 본회의 직전에 이제 방송 3법을 먼저 처리하는 걸로 지금 변경이 됐고 이 방송 3법에 대해서 여야가 부르는 명칭이 지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방송 장악 3법이라고 부르고 있고 여당에서는 방송 정상화 3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자신들의 권력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인 거죠. 그러면은 이전 정권에서는 똑같은 식으로 입장만 바꿔서 똑같은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나요? 예. 똑같았습니다. 한쪽은 방송을 장악한다 그러고 한쪽은 방송을 정상화한다 그러면서 계속 해왔던 거예요. 예. 여야가 바뀌면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방송이 정말 국민에게 돌아가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정권에, 우리 권력에 유리한 형태로 하려는 사심이 개입되는 순간 이 부분은요, 지속적인 갈등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사실은 이 부분은 방송을 하는 분들에게 가장 많은 권한을 주고 돌려줘야 된다. 그리고 직업 윤리로서 바로 설 수 있는 기자들, 언론인들, 언론 종사자들이 모여가지고 가장 좋은 안을 그 안에서 도출하고 그야말로 집단지성으로 이 안을 만드는 게 가장 좋다라고 계속 저는 개인적으로 주장을 해왔던 사람인데요. 예. 이 어느 한쪽이든 권력을 가진 쪽에서 하면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팔이 안으로 굽는 형태로 이 모든 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거는 여야가 바뀌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될 사안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방송법의 내용을 보면 뭐 사장 선출이나 아니면 뭐 보도 책임자 선임할 때에 이제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각 방송사의 이사 추천 권한을 누가 가질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핵심 내용으로 있는데, 지금은 사실 지금 보고 계시지만 KBS 이사 11명을 임명을 할 때 방통위가 모두 임명을 하기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여러 주체로 지금 분산을 시키자라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한 기관에 몰려 있는 것보다는 이 주체를 좀 분산시키는 것이 오히려 여러 목소리를 담는데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지금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나름대로의 명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항상 우리가 어떤 것을 분석을 할 때 명분만 보는 것이 아니고 명분 뒤에 가려진 실리를 우리는 또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전에 김상일 평론가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 당사자인 기자들에게 권한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논리라고 한다고 하면 기업은 노동자들한테 그러면 모든 것을 결정해야 된다는 논리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헌법에 있어서의 경제적 기본 질서를 바꿔야 되는 것이죠. 자본주의가 아니고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를 바꿔내는 것이죠.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기업에서 주주민주주의를 더 강화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업의 주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권한을 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꾸로 방송에 있어가지고는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에 있어서도 저는 논리가 맞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경영 같은 경우에 방송 같은 경우에는 경영과 보도가 분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보도가 경영에 대해서 이제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꾸로 그 논리로 경영이 보도에 관여해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경영과 보도를 균형 있게 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잇도록 해 놓았는데, 이제는 보도 쪽에서 경영에 대해서도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사실상 보도가 경영을 장악할 수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실제 민주당 법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쪽에서 추천했던 사람들이 대거 들어감으로써 사실상 민주당 내지는 정부의 어떤 의사 결정에 따라 방송의 공정성이 왔다 갔다 하게 돼버리는 이런 부분이 문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김상일 평론가님도 말씀하셨듯이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는 법이다라고 했습니다.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는 쟁점 법안은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교집합되는 부분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것을 전광석화적으로 해서 다 하고 나면 그 뒤에 따라오는 후폭풍은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제가 조금 제 말씀에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언론인과 언론 종사자를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 경영이나 뭐는 종사자들이 다 포함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편성권과 경영권은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종사자들이 직업윤리 차원에서 집단지성을 발휘해달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나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방송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중심으로 보지만, 종사자들은
그 방송을 함에 있어서 소명의식이라든가 직업윤리라든가 이걸 중심으로 토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예. 그 정도의 그 종사하는 분들, 기자분들의 수준을 우리가 일단은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강행적인 독단적인 통과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바로 어떻게 보면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하는 것이고 예. 말씀하셨듯이 전투하듯이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정광석화적으로 같이 해버리면 그 속에서 정치인 그리고 법조계 그리고 또 그 언론계 의사 사실상 깡그리 무시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적법 절차에 있어서의 문제도 저는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겁니다. 이전에 기존에 있는 법도 그렇다고 그닥 이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나마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그것이 좀 완화되는 구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개선된다라는 차원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개선이라는 것도 완전히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그 아까 뭐 이게 우리가 필리버스터 얘기할 때 소모적이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거는요 의석 분포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국민의힘이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의석 분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의석 분포가 그렇게 된 상황에서는 또 국회는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 그 점은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 그 속에서도 그나마 서로를 존중해 가면서 가장 좋은 게 뭐냐.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말 명분 있게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지 서로 정쟁을 하듯이 계속 서로 공방만 하면은요 힘의 우위 있는 쪽에 의견이 관철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어제 오늘 필리버스터 현장에서 좀 주목됐던 부분이 바로 현 방통위원장이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앉아서 그 내용을 듣고 있는 모습이 좀 눈에 띄는 장면이었는데 어찌 보면 이 법이 통과가 되면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이 굉장히 좀 축소되는 격이 되기 때문에 더 이제 관심 갖고 지켜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장면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게 이제 저는 어떻게 이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인데 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저게 일종의 뭐 시위성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쨌든 이 현 정부에 속해 있지만 좀 다른 진영으로서 뭐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그래도 뭐 현 정권과 어느 정도는 맞춰가면서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해석을 낳지 않게 하려면 저 자리에 혼자 앉아 있지 않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열심히 일하는 취지에서 나와 있는 것. 사실 그 굉장히 중요한 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 민주당 의원님들도 나오셔가지고 들으셔야죠. 그런데 그 자리를 다 비우는 것 사실 자체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좀 민주당 측이 이율 배반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어떻습니까? 이 그 방송 3법 외에 그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지금 개정을 하면서 부칙을 통해서 이 법이 그 개정될 때 있었던 그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를 싹둑 잘라서 사실상 잘라버리는 그런 법을 지금 시행하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 부분은 직권남용 정가의 보도, 민주당이 정가의 보도를 하고 한다면 이 자체가 법으로 인해 가지고 한 사람의 직을 어떻게 보면 면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정당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고 더불어서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황당하게 된 게 여야가 공수가 교체를 되면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그 스스로 어떻게 뭐 방송통신위원들을 추천을 안 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는 거꾸로 여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송통신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빨리 추천을 해서 그 방송통신위원회를 정상화시키는 것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제가 됐던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텔레그램 사진이었습니다. 이제 한 언론사의 단독 보도로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광복절 특사 를 원하는 그런 명단을 대통령실에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이제 보낸 그런 내용이었는데 자, 이 부분이 지금 왜냐하면
공식적으로는 송은석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뭐 이재명 대통령 비판하고 있고 하는데 네. 지금 이 문자의 결과 내용이 굉장히 좀 다르다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큰 실수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전쟁 중에도 그 협상은 하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런 것들을 그 대표적인 게 예산안인데 항상 예산안에 그 표면적으로 부닥치는 부분에도 플랜 B로 항상 협상은 항상 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만약에 드러났는데 표면적으로 한 거에 비해서 굉장히 그 상이한 모습이다. 그러면 국민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표리부동하다라고 이미지가 각인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정치는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각인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것이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사과든 아니면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게 본인 정치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최 변호사님 그 내용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면 복권 요청하는 그 명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용과 형식 다 부적절하죠. 지금 정치인 사면하고 그런 얘기 할 때입니까? 지금 국민들이 지금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주식 그렇게 오른다고 했다가 한 방에 100조 같은 정말 국민의 피 같은 어떻게 보면 그 재산이 그냥 공중으로 증발해버리고 그리고 지금 이번 어제 그제 같은 경우에는 영남 그리고 또 그 남부지방에 호우 피해로 해가지고 엄청 국민들이 정말 민생에 엄청난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들끼리 한때 그 배지를 달았던 그런 사람들의 사면 복권을 놀이를 하면서 눈웃음 치는 그런 그 글자를 주고받았다. 그것도 공개리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비밀이 유지되는 그런 그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했다는 점에서 저 또한 국민의힘을 지지합니다만 송원석 원내대표의 그 실책에 대해서는 강하게 질타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으로 통해서 8.15 특사 중에 정치인 특사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일부는 그 뇌물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부정부패에 얽혔던 지금 여당 지금 여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사면을 하면 그럼 뭐겠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등가 교환 원칙에 따라서 다른 지금 현재 여권에 있는 어떤 보면 그 죄를 받아서 정치적 활동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또 표를 같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주진우 의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바로 저런 것이죠. 결국 전 지금 대표. 얘기하는 것처럼 주진우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이라든가 이화영 그 경기부지사 이런 부분에 대한 사면의 빌미도 될 수 있고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또 지금 용산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의견을 수렴하는 식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양측 다 이번에는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선을 끊는 모습, 오히려 민생 사면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두는 모습을 국민들은 바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가 어제 그 대통령실에서 이제 예방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조금 전에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오후에 진보 성향 야사당 당대표를 만나는데 지금 국민의힘도 없고요. 지금 개혁신당도 예정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악수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의 좀 연장선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연장선상인데요. 이게 정치도 기본적으로 제도와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소신과 철학과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존중하는 선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정청래 대표가 그 야당의 대표를 본인이 원하는 어떤 행위가 있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 이거는 어떤 그걸 떠올리냐면 윤석열 지금 현 피고인이 과거 대통령 시절에 당선됐을 때 이재명 야당 대표를 영수회담 범죄 혐의자는 만나지 않겠다. 이런 범죄 혐의가 털어져야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랑 거의 다름이 없다고 봐요. 그러면은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고 좋습니다. 이 내란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죄를 할 수 있지만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민생 협력을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떡하죠? 그런 건 그러면은
아예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스템과 제도적으로 존재하고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하면서 그리고 본인이 생각하는 잘못된 점은 잘못된 부분대로 지적하고 비판에 가고 그다음에 바로 잡는 노력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것이 공인의 자세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도 소인배다운 행동이다, 대인배처럼 행동해라 이렇게 좀 지적을 했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사람에게 가장 모욕적인 얘기가 저 사람 인간도 아니다, 금수만도 못하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실제 어떻게 했죠? 사람이라야 악수를 하고 사람이라야 대화와 협상을 한지라고 하는 정청래 의원은 중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그리고 그 뒤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그 국민들은 사람도 아니다라고 모욕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본인이 어떻게 보면 60% 이상 압도적인 지지를 해서 당선이 됐고 그 뒤에 강성 지지자들의 어떤 목소리를 담아낸다는 그런 정치적 쇼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법사위원장 내지는 한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넘어서 거대 여당의 대표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본인의 품격을 생각해야 되고 대한민국 자체를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본인의 당선된 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보답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부터는 정말 어떻게 보면 노련한 정치인으로서의 협상과 어떻게 보면 이런 타협의 모습, 한마디로 대인배의 모습 좀 더 기대해 보고자 합니다. 네, 근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제가 정말 서운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이런 얘기를 왜 윤석열 대통령이 그 본분과 시스템과 제도 하에서 제 역할을 안 할 때는 말씀들을 안 하셨냔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나라가 힘들게 지금까지 왔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불법 계엄도 그 시점부터 이미 전조됐다, 예고됐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미 그런 태도에서부터. 그런 태도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정청래 대표한테 말하듯이 그때는 왜 자신들의 뭐랄까요? 한 진영의 가장 최고 권력자에게는 말씀을 못 해주셨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섭섭하고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쉬움을 밝혀주셨고 이러한 정청래 신임 당대표의 태도에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굉장히 좀 각을 세우면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 나온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계엄이나 대통령 탄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여당한테 저희가 할 얘기가 있는 거고 만약에 지금처럼 허우적거린다? 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강하게 밀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고 헤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선거용이죠, 그분들 지금 내부 전당대회 하니까요. 이제 우리 민주당의 집권당 새로 뽑힌 당대표가 각을 세움으로써 본인들 강성 지지층 표를 얻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저는 지금의 국힘당은 국민들로부터 손절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자, 조금 전에 박정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의 국민의힘 의원들과는 약간은 결을 좀 달리하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의 태도가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을 좀 되돌아봐야 한다. 허우적거리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박정아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대표 때 비서실장을 하는 등 이른바 친한계 의원으로 분류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결국 친한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난 12.3 비상계엄 때에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표를 던졌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의 목소리에 대해서 일정 부분 호응을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하는 것이고 그 또한 국민의힘 중에 상당 부분 지지자들의 얘기를 대변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당대회를 하면 있어가지고 가장 유력한 주자 중에 한 사람인 지금 김문수 후보 한때 지난번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강하고 선명하게 싸우겠다라는 것이 이번 본인의 어떤 당 대표로서의 취임의 일성입니다. 그리고 지금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현재의 지금 민주당의 이 프레임에서 놀아나서는 안 된다라고 사실상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내란 프레임을 걸 경우에는 그런 비상계엄을 하도록
옆에서 계속 바람을 넣는 것이 정청래 의원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떤 그 목소리 또한 국민의힘에서 상당 부분 지지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 사실 저도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단정하기 어렵고 그 세력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다는 점이 하나의 비극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 이미 8월 초에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끝냈고 8월 22일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선 이후에도 상당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이른바 전투적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에 지금 지속되고 있는 이른바 3특검 특히 내란 특검 이런 과정 속에서 외부적인 어떤 그 기소나 수사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에서의 어떤 리더십이 정리가 된 이후에서야 사실상 여야 간의 일정 부분 물꼬가 트일 것 같아서 적어도 올해 하반기에도 전국이 경색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스러운 예측을 해봅니다. 자, 정청래 당대표가 지금 뭐 이제 야당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고 어제 세계 개혁특위 위원장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면면을 보면 상당히 캐릭터가 센 의원들이 포진이 돼 있다 이렇게 좀 평가가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최민희, 민영배 이 두 분은 캐릭터가 굉장히 센 거 맞죠. 근데 백혜련 의원까지 거기다 포함시키는 게 맞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강강 그리고 중강 내지는 약간 뭐 합리적 강 뭐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민영배, 최민희 이 두 분은 굉장히 강성이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런 강성들을 전면에 세우면 국민의 피로감은 높아져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지지가 뭐 이렇게 상승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근데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뭔가요? 국민의힘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저런 강하게 해서 피로감을 줘도 지금 국민의힘이 불법 계엄과 그 윤석열, 전광훈 그 그림자 속에서 허우적대는 그런 모습보다 피곤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걸 믿고 하는 거죠. 야당복이 너무 지금 큰 상황에서 뭐 강하게 밀어붙이는 건데, 근데 좀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 이렇게 피로감을 줄 수 있는 걸수록 빨리 해가지고 정광석처럼 하겠다. 이거는 또 전략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은요, 기본적으로 정당의 목적이 뭡니까? 정당의 목적은 선거에 이기는 겁니다. 모든 선거에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말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격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본인들끼리 똘똘 뭉친다. 그래봐야 지난 대선에서 나타났잖아요. 41%인 겁니다. 41% 가지고 선거에 이길 수 있느냐? 없습니다. 영남에서만 영남 일부 TK 지역에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이길 수 있는 모습을 갖추려는 노력을 전제해야만 지금 이런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거나 국민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야당 복이 많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해주셨는데 국민의힘 상황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해보자면 지금 뭐 이제 전대를 앞두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예비 경선이 진행이 돼서 5명의 후보 중에 1명이 지금 낙오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낙오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구도가 그러니까 찬탄 반탄 구도가 어떻게 또 바뀌느냐 아니면 한쪽으로 쏠리느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좀 예상하세요?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봤을 때에 어떻게 보면 탄핵과 관련해서 반대했던 분 2명 그리고 또 찬성했던 사람 2명 그리고 중립적 인사 2명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정치적 비중이나 이런 부분을 했을 때는 마치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전당대회에서 강성 지지층한테 어떻게 보면 소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실질적으로 강성 이런 두 분이 사실상 이 본선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중립적이고 중도적인 입장을 보이는 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그런 선거 구도를 봤을 때는 저분들 중에 중립적인 의견을 보이는 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한 단계 더 나가기는 쉽지는 않겠다. 다만 그리고 이번에 어떤 당대표 선거에서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것이 본인의 어떤 정책 미래와는 전혀 관계없이 본인의 역할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역할을 해나가는 데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당선되는 네. 대표가 정청래 대표를 상대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되어야 이 여야의 구도를 좀 잘 형성할 수 있을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찬탄을 주장하는 후보가 돼야만 그나마 협치를 주장할 수 있고요. 예. 그 협치 주장을 어길 때에 여당을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있는 야당으로서의 자격, 그다음에 대한정당으로서의 자격, 그리고 견제 세력으로서의 자격이 확보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예. 만약에 반탄 주장을 가진 쪽에서 하면 그냥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예. 41%로 정치하겠다는 세력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이길 수가 없다라고 민주당의 판단이 나올 텐데 그 속에서 크게 존중을 받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중도의 지지를 전혀 얻을 수 없는 지도부를 가지고 선거에 이길 수 있는 정당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남부지방 폭우에 이어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는데 이번에는 중부에서 남부로 비구름이 이동하며 국지성 호우를 쏟아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부 폭우가 그치자 다시 뜨거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반짝 깬 하늘에서 뜨거운 햇볕이 쏟아지며 기온을 30도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해제됐던 특보도 다시 내려졌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하지만 다시 극한호우 예보가 나왔습니다. 뜨겁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는 가운데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뜨겁고 차가운 두 공기 사이에서 폭이 좁은 폭우구름이 만들어지겠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수도권과 강원도에 집중되겠습니다. 이후 비구름은 서서히 남하해 오후부터 저녁까지는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에 영향을 주겠고 밤부터 모레 아침까지는 남해안에 집중호우를 쏟아부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도 남북으로 폭이 좁은 강수대가 중부에서 남부로 남하하면서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되겠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의 호우를 동반하겠는데 만일 비구름이 정체하면 극한호우를 퍼부을 수도 있어 각별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YTN 김준영입니다. 지난달 20일에 내린 폭우로 경기 북부에서만 7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무너진 도로와 주택 등이 복구도 채 되기 전에 또다시 폭우가 예고돼서 주민들의 걱정이 큰 상황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경기 가평군 조종면에 나와 있습니다. 네, 폭우가 내린 지 2주가 넘었는데 현재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20일 내렸던 폭우로 경기 북부 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이곳 가평 역시 피해가 컸고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당시 피해 모습은 처참하게 남아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곳곳에서 떠내려온 세간살이와 쓰레기들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고 산에서 굴러내려온 돌들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원래 편의점이 있던 자리입니다. 지난번 폭우 피해 당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그 장면을 기억하실 수도 있는데요. 당시 2층짜리 편의점 아래에 있던 흙이 유실되며 2층짜리 건물이 하천으로 완전히 넘어갔던 겁니다. 제가 편의점이 있던 곳에 옆에 있던 음식점들도 방금 살펴보고 왔는데요. 음식점에 조리하던 부엌 아래에 토사가 유실되며 건물 한쪽 바닥이 완전히 없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 옆으로 있는 이 하천 역시 지난 폭우 당시 처참했던 피해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저 물체가 폭우에 유실됐던 차량으로 보이는데 여기저기 찌그러지고 지금은 좌석만 겨우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변 음식점과 상점들 모두 다시 영업을 하는 일은 엄두도 못 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복구 작업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2시간 전부터 이곳에 와서 주변을 살펴보니까요. 일부 도로 등 큰 곳들은 일부 복구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도로에 굴러다니던 돌덩이들을 한쪽으로 치워둔 상태였고 이 유실된 흙도 어느 정도는 메꿔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복구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곳에 와서 제가 만났던 주민들 하나같이 전기도 복구된 지 며칠이 채 되지 않았고 심지어 일부 통신선은 아직도 복구되지 않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고 휴대전화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앞서 만났던 주민 한 명은 스스로 임시 조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비가 또 내려 가게가 침수되는 걸 막기 위해 지난번 폭우 당시 떠내려왔던 커다란 돌덩이들을 모아 임시 뚝을 쌓아두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다시 예고된 폭우에 주민들도 상당히 좀 긴장 상태겠군요. 맞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30도가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지만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강한 호우가 예고된 만큼 주민들 걱정 역시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미 한 번 내렸던 폭우로 인해서 유실된 토양 등 지반이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번에 또다시 많은 비가 내린다며 피해가 더 커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인데요. 주민들이 걱정하는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복개천 속으로 흙이면 모든 물이 꽉 차가지고 못 나가니까 지금 저렇게 상수도 관으로다 물이 뚫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내일 모레 비 온다고 할 때 이게 물이 넘치면 다시 또 저희 집으로 역류하는 거죠. 도로와 무너진 건물은 치웠지만 토사로 막혀있는 배수로 등이 재기능을 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주민들은 폭우 예고에 피해가 반복될까 우려하며 땡볕 아래서 오늘도 막바지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피해 현장에서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가평군 조종면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잇따른 폭우에 전북 임실군에 있는 섬진강댐이 수위 조절을 위해서 방류를 시작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섬진강댐은 오늘 오후 1시부터 초당 205톤의 물을 방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댐 하류 하천 인근 주민과 방문객 또 야영객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섬진강댐의 수위는 191.5m로 홍수기 제한 수위인 194m에 근접해 있습니다. 정부는 폭염, 폭우 등 기상 악화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과 수급 변동성이 최소화되도록 품목별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열고 여름철 먹거리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추는 정부 가용 물량 방출 규모를 이번 달에 지난달 대비 2배 수준인 200에서 300톤으로 늘리고 예비묘 공급도 300만 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박 등 폭염, 폭우 영향을 크게 받은 품목 중심으로 정부 할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최근 소비자 가격이 오른 쌀은 유통업체와 협력해 20kg당 3,000원 할인 행사를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경제 협력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MBC 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 출연한 자리에서 정상회담에서 통상 관련 사안이 추가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김 장관은 예를 들면 조선협력 관련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올리면 우리한테 유리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을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미투자펀드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미국 측 주장에 대해서는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어떻게 운영할지 계속 협상해서 구체화해야 할 내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들어 국내 10대 그룹 가운데 기업 가치가 가장 크게 상승한 곳이 한화그룹인 거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업계와 한화그룹에 따르면 지난해 말 43조 5천억 원이었던 한화그룹 13개 상장사 시가총액은 7개월 만인 이달 초 120조 7천억 원으로 77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말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2.3%에 불과했던 한화그룹 상장사들이 올해 코스피 상승분 600조 2천억 원의 12.9%를 견인했습니다. 한화그룹은 방산과 한미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계열사 주가 상승에 힘입어 기업 가치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7월 관세 수입이 290억 달러, 우리 돈 약 40조 1,600억 원을 넘어서며 월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관세 및 특정 소비세 집계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달 관세 수입이 290억 달러를 넘기며 올해 들어 총 1,520억 달러, 약 210조 5천억 원의 관세 수입을 기록했다고 폭스 비즈니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수입은 지난 4월 174억 달러에서 5월 239억 달러, 6월 280억 달러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대해 러시아산 원유 구입을 문제 삼으며 관세를 더 올릴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인도는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오는 7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를 저격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가 막대한 양의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여 시장에 판매해 큰 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의 전쟁 머신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는지 신경 쓰지 않는다며 관세를 상당히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인도가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금을 대고 있다고 비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So what he said very clearly is that it is not acceptable for India to continue financing this war by purchasing the oil from Russia. 인도는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란디르 자이스왈 인도 외무부 대변인은 X에 성명을 내고 인도를 겨냥하는 건 부당하고 불합리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크라이나 무력 충돌 이후 인도로 오던 전통적 공급 물량이 유럽으로 가게 돼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수입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미국은 원자력 산업을 위해 러시아에서 육불화 우라늄과 전기차 산업을 위한 팔라듐 등을 수입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국익과 경제 안보를 지키기 위해 인도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당시 모디 인도 총리를 진정한 친구라고 부르며 각별했던 양국 관계가 관세 협상을 계기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인도의 협상 타결을 압박하고 러시아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협상에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라는 이중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내일 특검에 출석합니다. 역대 영부인 중 세 번째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이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출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앞서 소환된 전직 대통령의 부인들은 모두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 지난 2004년 이순자 여사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으로 대검찰청에 출석해 4시간 반 동안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시엔 조사를 마치고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2009년에는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부산지검에서 11시간 조사를 받았습니다. 역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하루 뒤에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2012년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과 관련해 서면 조사만 받았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미 지난해 7월 현직 대통령 부인으로선 처음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엔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김 여사도 포토라인을 지나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조사받은 역대 영부인 가운데 처음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내일 중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 김건희 여사 출석을 앞두고 관련 수사들이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특검 상황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김건희 특검팀 오늘 내일 중으로는 윤 전 대통령을 지금 체포영장 집행할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체포영장 집행 시한이 7일까지잖아요. 그렇다면은 모레 집행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오전까지는 체포영장의 집행 기한이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중으로 영장에 대한 재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요. 예. 상황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직전에 변호인들이 선임계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특검에서 관련 변호사들이 선임계가 제출되었다면 보통의 경우에는 변호인을 통해서 소환 조사의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예. 그런 만큼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계가 접수돼서 이 법률적으로 컨택 포인트가 정해졌다라고 한다면 즉시 재집행하기보다는 변호인들에게 임의 소환 조사에 응할 것을 설득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 경우에도 소환 조사에 불응하거나 나오지 않겠다라고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경우 이 재집행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7일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다시 청구할 수도 있고 연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특검에서는 현재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변호인들을 통해 설득해서 소환 조사를 이끌어 가겠다는 계획으로 이제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네, 특검은 체포영장이 만료되면은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소환 일정이 정해졌다라고 한다면 재청구까지 나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예. 만약 그때까지도 일정 조율이 원만하지 않거나 특히 변호인들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에는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체포영장에 의한 집행이 또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들과 소환조사 일정 방식을 논의할 예정이라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조사 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윤 전 대통령이 완강하게 나는 이 수사에 임하지 않겠다, 소환 조사에 실익이 없다 또는 부당한 수사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제 적극적으로 소환 조사에 임해서 진술 조사를 이어나갈 수 있는지 진술을 할 것인지는 좀 난망하다라는 측면이 있겠지만 하지만 제가 변호인이고 다른 사람이 변호인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물리력을 동반해서 체포영장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은 법원 단계에서 양형을 판단할 때나 또 대국민적인 시각에서도 온당하지 않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설득할 여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끌려 나가는 장면보다는 그래도 변호인들과 조율해서 나오겠다라는 조율을 할 가능성이 아직은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김건희 특검 이외에도 다수의 특검들, 지금 2군데의 특검이 더 남아있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속에서 최대한 시간 끌기 전략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속하게 조율되기보다는 다소 좀 지지부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또 그 협의가 불발이 되는 경우에는 또 재청구에 따른 집행이 또 들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지난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의 수위 탈의 여부를 두고 이제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특검팀이 바디캠을 통해서 집행 전 과정을 녹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우리들이 보기에는 더위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들이 있고 그 정황은 녹화되어 있다라는 취지의 설명인데요. 네. 우리가 보통 바디캠 같은 경우는 급박한 상황에서 폭력행위나 이런 거에 대한 증거 채집 수집 목적으로 보통은 이제 수사기관들이 몸에 달고 가서 이제 영상을 녹화하는 것이거든요. 이 상황도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불미스러운 고소 고발전, 즉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이 동원됐는데 그 물리력이 독직 폭행이라든가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수준에 이르는 어떤 물리력이 있었는가 없었는가가 나중에 문제 제기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체포 과정을 영상을 통해서 한치의 오차 없이 객관적인 상황을 녹화해 놓겠다라는 것이 특검의 입장으로 보이고 또 증거 수집 절차의 일환으로 녹화를 하고 이것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위법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런 취지로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녹화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같은 방식으로 그 현장을 녹화해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이 워낙에 완강하게 버티다 보니까 특검이 지난 이제 국정농단 수사팀장일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최서원 씨를 강제 구인한 점을 지금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또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물리력 행사 협조를 지시를 했는데 특검팀이 물리력을 사용할 가능성까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최소 필요한 도의 물리력과 위력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온당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체포영장을 집행해 왔다라는 것도 실무 예의이기도 하기 때문에 물리력을 동원하는 그 자체는 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만 인권침해 요소가 있을 정도로 과다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비례 원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폭력행위로서 어떤 체포행위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그 과도하냐 아니면 적정하냐의 물리력의 경계에 있는 사건에서 다수 다른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영상을 남겨두는다 이런 취지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신분이 아니라면 벌써 이 다수의 어떤 수사관들이 힘을 써서 밖으로 이동시키는 그 물리력을 행사해서 장소의 이전이 있었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다만 최대한의 예우를 통해서 현재까지는 몸에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고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 향후에는 물리력을 행사하더라도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이미 오 특검보가 이야기를 한 만큼 만약에 이번에 일정이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이 위력에 의한 체포영장 집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김건희 여사 소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예정대로 출석할지 궁금하네요. 일단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출석하겠다. 출석 관련해가지고 여러 차례의 조율 의사를 밝힌 만큼 출석 거부보다는 출석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다시 이제 체포영장이 집행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절차에 협조할 것으로 예상되나 다만 조사의 방법과 조사의 시간 가지고는 이제 변호인과 특검 측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각종의 대립이 조금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애초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이제 이렇게 좀 분류해서 쪼개서 수사를 해달라고 한다던가 하루에 너무 장시간이 아니라 좀 시간적으로 배려를 해달라는 취지의 주장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강도 높은 수사를 하되 그 수사의 어떤 시간은 조금 조율될 가능성이 현재는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워낙에 김건희 여사가 그동안 소환 조사를 많이 받지 않았고 그리고 관련된 조사가 미진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번 그리고 수시간 조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네, 내일 이제 김 여사가 출석을 한다면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게 16가지나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어떤 걸 수사할까요? 글쎄 그 부분은 이제 수사기관의 재량적 판단이기 때문에 예상하기는 좀 어렵지만 현재로서 가장 강력하게 이제 주요 참고인들의 진술조사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참고인 조사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삼부토관과 관련한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이 됐었고요. 이미 창원지검에서 상당 부분 수사가 이루어졌던 명태균 씨와 관련한 김 전 의원에 대한 공천 개입 의혹이라든가 관련해서 그 최상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외압을 행사했다라는 부분이라든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한 서는 증거가 새롭게 발견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그 목록 하나하나 질문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르면 오늘 이종호 전 블랙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이 나오는데 이 여부에 따라서 김 여사 수사에도 영향을 좀 미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신병을 확보한 특검 측이 강도 높은 압박 수사를 통해서 이종호 씨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진술을 받아낸다고 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증거를 찾아내는 성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지금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범죄 사실도 보면 그 당시에 주가 조작 일당들이 실형이 아니고 집행유예를 받게 하기 위해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청탁을 했다는 변호사법 위반의 혐의가 적시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그 지인들에게는 김건희 여사가 사건을 계속 찾아보고 있다, 지켜보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하면서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한 주가 조작 일당과의 김건희 여사의 관계라든가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공모의 정황이나 연락의 정황들에 대한 진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아가선 수사 재판 과정에서 모종의 어떤 권력을 행사하거나 이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압력을 행사했다라고 한다면 그 역시도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종호 대표에 대한 그 신병 확보는 특검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이 받았던 돈의 액수도 8천만 원 넘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범죄가 소명됐다라고 한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도 큰 사건입니다.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내란 특검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노 전 사령관이 주요 의혹 시기에 특정인과 통화한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특정인이 누군지 밝히는지가 이제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특검에서는 알고 있을 가능성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대포폰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는 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특정 시기에 이 사람과 여러 차례 연락을 하고 주요한 인물로 등장했다라고 한다면 네. 내란을 계획하거나 중요 인물을 맡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고 네. 현재 기소되었거나 지금 수사를 받는 인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종의 또 다른 제3자가 있거나 예. 또는 기소를 하지 못했던 사람 중에 공범 또는 방조범을 추가로 입건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노상원 씨를 상대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이 전화는 누구와 통화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추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특히 이제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뿐만 아니라 내란의 단순 가담자라든가 방조범들도 이제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번호, 새롭게 통화한 내역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점도 명확하게 확인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팀은 내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다는 계획인데요. VIP 경로설 관련해서 이제 관련자들이 대부분 인정을 한 상황인데 김 전 장관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렇습니다. VIP의 경로설도 부인했던 관련자들이 경로를 했다라는 사실까지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사건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지시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아서 이것을 실제 실행한 사람들이 있는지 그 범위에 대해서 이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수석 비상한 회의에서의 참석자들 대부분 이제 조사의 대상이 됐고 구체적인 진술을 했을 거라고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 전 장관도 만연히 부인했다가는 허위의 진술로 거짓 부인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양형에 굉장히 불리하게 활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 김용현 전 장관도 다수의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했고 직접적으로 그 사실을 어떻게 목격했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입장을 바꿔서 그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할지 아니면 진술 거부를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르면 모레 LAFC와 계약을 공식 발표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밤 LA로 출국하는 손흥민은 곧바로 계약을 마무리하고 메디컬 테스트까지 소화하는 긴박한 일정을 소화할 걸로 보입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미국의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손흥민의 이적 소식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손흥민이 LAFC와 계약을 앞두고 있고 현지 시간 수요일에 공식 발표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 내용대로 계약이 진행된다면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에 공식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And he's going to go to MLS and he's going to be one of the best players on his team and in the league. And I think he's done the right. 손흥민은 오늘 밤 LA로 출국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지 도착과 동시에 계약서에 최종 사인을 하고 메디컬 테스트까지 받는 긴박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리그에 합류한다는 소식에 현지 반응은 뜨겁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손흥민의 이적료를 앞다투어 전하고 있는데 영국 BBC는 약 2천만 파운드, 미국 ESPN은 2,6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모두 우리 돈으로 360억 원이 넘는 메이저리그 사커 역대 최고 이적료입니다. 마지막 월드컵에 모든 걸 쏟아붓기 위해 선택한 미국 무대에서 손흥민이 또 한 번의 질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배우 정우성이 교제해오던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다는 설이 제기됐습니다. 연예계에 따르면 정우성은 최근 여자친구와 혼인신고를 마친 거로 알려졌습니다. 정우성의 소속사 아티스트 컴퍼니는 개인의 사적인 부분이라 회사 차원의 공식 입장은 드릴 수 없다며 과도한 관심과 추측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특보로 뒤덮인 가운데 경기 북부와 전남 곳곳 또 제주도에 이어서 오늘 오전 11시쯤 영남 대부분 지역도 폭염 경보로 강화됐습니다. 현재 경보 지역을 중심으로는 35도 안팎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도 32도를 넘어서면서 날이 무척 덥습니다. 여기 현재 대부분 지역에 자외선도 강하게 내리쬐고 있어서 기온은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은 33도, 대구는 35도까지 치솟겠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하겠습니다. 치솟는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현재 남해안에는 소나기가 약하게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밖에 충청 이남과 강원도에도 소나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남 동부와 경남에 최고 100mm 이상으로 양이 무척 많겠고요. 그 밖에 강원과 충청도 최고 3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50mm 이상으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는 만큼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또다시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중부에 최고 120mm 이상의 호우가 예보된 가운데 내일 오전부터 저녁 사이 시간당 최고 70mm 안팎의 극한호우가 쏟아지면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